일단 가족 이민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이 가족 이민 개혁이 굉장히 사실 추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개혁을 못했죠. 가족 이민 부분에 네네네. 대해서는요. 뭐 예를 들면 직계 가족만 허용하자. 가족 초청은 네. 예를 들어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한해서만 초청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부모 초청 또는 형제 초청은 폐지하자. 그런 얘기가 네.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폐지될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대세였는데 어떻게 결국은 폐지하지 못했어요. 아마 부모 초청과 그리고 또 형제 초청은 아무래도 그 민주당 정권 하기 때문에 계속 아마 존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이민 부분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계속됐고요. 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이민을 좀 살펴보면은요. 사실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미국 노동시장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민주공화 양당이 사실 굉장히 서로 자기네들이 이념이나 정책을 떠나서 조금 굉장히 미국 경제 상황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면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을 다 떠나서 조금 그 취업 이민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고요. 경기가 나쁜 경우가 돼 있으면 굉장히 박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2기 시절 아니 그러니까 중반 정도에서 2기 초반부까지는 그 취업 이민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요. 서류 왜냐하면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로 미국 경기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떠나서 경제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아무래도 제가 생각한 게 이건 제 예측입니다. 네. 심사 자체에 대해서는 좀 너무 깐깐하게 보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뭐 취업 이민하고 크게 상관없이 원래 취업 이민이라는 것은 스폰서를 받으시는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개인이 뭐 학력이나 또는 경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또는 그 스폰서를 하시는 회사가 그만큼 스폰서를 할 수 있고 임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이 되는지를 체크하는데 사실 중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그 취업 이민의 본질에 벗어나서 굉장히 좀 그 예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핵심적이지 않은 체류 신분에 완전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체류 신분 유지를 제대로 했는지가 사실상 무슨 꼭 취업 이민의 심사의 중심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게 엉뚱한 부분에서 이렇게 심사를 까다롭게 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지양돼서 아무래도 좀 심사가 서류가 제대로 된 경우에 대해서는 빨리 오히려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스폰서를 하실 수 있는 회사가 있으신 경우는 한번 과감하게 지금 한번 취업 이민을 시작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프로치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 부분이요. 이 퍼블릭 차지 관련해서 영주권 제한 조항도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공적 부조 혜택을 받으신 경우에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는 것을 이제 제한하는 네네. 그런 새로운 퍼블릭 차지 규정이 생겼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바이든 행정부의 뭐 기본적인 입장은 아무래도 이게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폐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예. 기대가 모아지는 부분이네요.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과거에 모르고 이렇게 그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거를 수령하신 분들이 이제 영주권 신청하실 때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았는데 조금 그래도 안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또 요즘에 가장 관심사로 떠오른 부분은요. 이 서류 미비자분들에게 신분을 제공하겠다. 이런 조항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흔히 그게 이제 이미그레이션 리폼 액트라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제 추진됐었던 거죠. 이민 개혁법이라고 그래서요. 서류 미비자들 그냥 수천만에 달하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그런 사면 형식의 개혁 입법인데요. 이민 개혁 입법인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막혔었죠. 오바마 8년 동안도 통과를 이제 시킬 뻔하다가 못하고 맨날 그렇게 됐던 게 그때는 이제 미국은 그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권리를 주는 어떤 이제 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법에 의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개혁법은 반드시 법에 의해야 되는데 양원제 국가이기 때문에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법이. 근데 항상 뭐 상하원을 동시에 민주당이 장악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통과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지금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쥐기 때문에 사실상 상하 양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그 이민 개혁법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군요. 그렇죠.
이제는 왜냐하면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아, 네. 또 앞으로 보도되는 내용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카 관련해서도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나요? 예, 이 다카 관련 전망은요. 벌써 12월 7일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12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2017년부터는 신규 그동안 이제 다카를 신청 안 하다가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네. 신규는 아예 없어졌고요. 그렇죠. 받지 않고 이미 다카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1년에 한해서 연장만 할 수 있도록 됐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2월 7일부터 이제 신규도 다시 받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간도 2년으로 늘어났어요. 맞아요. 예. 이제 그 조치에 이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이 자격 요건의 확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나이 제한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불법 체류가 되신 시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2012년 6월 15일인데 사실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뭐 2017년 7월 8월부터 내가 불법 체류가 됐다. 아니면 2013년부터 됐다. 그래서 이제 뭐 한 6개월 1년 차이로 다카 수혜를 못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 연도를 옮기거나 또 뭐 이제 입국 날짜에 대해서 제한을 더 완화해 주거나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법이 개혁 입법이 통과되기 전까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 네. 이제 그런 걸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고요. 네네. 예. 그러면 서류 미비자분들에게 좀 희망적인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건가요? 그렇죠. 제가 그냥 제 전망으로는 만약에 이제 아무래도 사실 민주당 뭐 상원이나 하원 의원들도 이렇게 막 공화당세가 좀 강한데 아슬아슬하게 당선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막 또 이렇게 막 아무리 당론이 그렇다고 그러더라도 자기 의석을 잃으면서까지 쫓아갈 확률은 사실 적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과거의 이사와이 같은 그런 부분 사명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네, 또 기대감을 예, 걸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민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예. 다카 신규 접수 시작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벌써 예, 예. 많은 분들이 신규 접수나 연장 신청을 하셨죠? 예, 하고들 계십니다. 네. 이제 과거에 아차 놓쳤구나 싶었던 분들이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이제 2017년도 이제 뒤늦게 이제 신청하러 오셨다가 아이고 이제부터는 안 돼요. 막 그리고 또 안타깝게 돌아가셨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신규로 이제 신청하시고 계세요. 네, 다행이네요. 그리고 새해 1월에 영주권 문호 상황은 어떤가요? 예. 1월에도 사실 지난 12월과 마찬가지로요.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은요. 초청장과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130과 I-48을 여전히요. 그리고 3순위 취업이민도 여전히 문호가 오픈돼 있어서 140이라는 그 청원서와 영주권 신청서 I-48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새해가 됐다고 크게 변화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고 이제 앞으로 올 전망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한 번씩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또 최근에 이민 소식 중에 업데이트된 내용 뭐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1월 7일 날 발표된 그 H1B 추첨제 폐지가 있습니다. H1B 이 취업 비자 추첨제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너무나 신청인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이 추첨으로 2019년까지는 이제 추첨으로 이제 지원자들을 뽑아서 그 네. 뽑힌 사람들만 심사를 하는 시스템이었고요. 특히 이제 작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전자 등록으로 이제 먼저 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네. 거기서 이제 뽑힌 분들만 H1B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해드렸죠. 이제 뭐 2019년 이전이나 뭐 2020년도나 뭐 사실상 다 추첨제인데 이 뽑기 추첨을 없애고 그 H1B를 신청하시는 분의 임금이 높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해주겠다는 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추첨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임금 순서로 순서를 자르겠다는 예, 말인가요? 맞습니다.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H1B를 신청할 때 그 적정 임금 수준 프리벨링 웨이지가요. 레벨 1부터 4까지 있는데 네. 이 천차만별이 다릅니다. 이제 그 레벨 1부터 4까지 정하는 건 이제 뭐 경력이나 필요한 학위나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해서 이제 레벨이 높을수록 이제 굉장히 많은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네. 경험이 필요한 직종이기 때문에 레벨 예를 들면 회계사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어카운턴트를 보면은 레벨 1으로 이제 엔트리 레벨로 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한 5만 불 정도에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근데 레벨 4로 하면은 뭐 13만 불, 15만 불 이렇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레벨 4로 오퍼를 하는 경우는
빨리 뽑혀서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레벨 1으로 만약에 오퍼를 넣으신 그러면 분들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아, 이제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학사 6만 5천 개, 석사 2만 개에서 8만 5천 개 이제 쿼터가 이제 쫙 승인해 주다 보면 이제 맨 임금을 조금 오프한 경우는 맨 마지막에 남아서 결국은 이제 못 받게 되는 가능성이 높죠. 아,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네. 특히 이제 한인 중소기업이나 또 이제 소규모 업체에서 이제 H1B를 스폰서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정적인 상황 때문에 레벨이 높은 웨이지를 오프하기가 참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기 때문에 약간 좀 이제 한인 중소기업에서 H1B를 스폰서하는 경우에 피해가 많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 한인들의 피해가 좀 우려가 예. 되는데 근데 예. 네, 이 H1B 취업 비자 추천 방식을 폐지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확정이 난 건가요? 1월 7일 날 이제 발표한 규정은 이제 그대로 한다고 나왔으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거를 뭐 무효화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하지만 뭐 지금 뭐 공약 사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모든 조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바꿔버리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지켜봐야죠. 아, 네, 아직까지 좀 여지를 남겨둘 수 여지는 있는. 아직 있습니다. 그대로 네. 갈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또 다른 취업 인민들 신청 처리 속도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 예, 이걸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그 취업 이민의 첫 번째 단계인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적정임금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빨리 되는 경우가 현재 5개월 20개월 정도 걸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펌 처리 이제 펌을 통한 레이버 서티피케이션 그게 결정 날짜가 이제 6개월 20일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오디시 결린 경우에는 약 10개월 19일 많이 늦어지네요. 네. 걸리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업 이민 청원서 I-140 처리 속도는요. 이건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지 않으신 경우 네. 이게 만약에 많이들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프리미엄 서비스가요 2,500불로 인상이 됐습니다. 아. 이게 너무 비싸서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급행 서비스를 안 하신 경우에 이제 이쪽 이제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 네. 그러니까 미국을 딱 반으로 갈라서 있죠. 서부에 계신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는 네브라스카로 가는데요. 네브라스카 서비스 센터는 5개월에서 7개월.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계신 분들은 이제 텍사스 서비스 센터인데 이제 5.5개월에서 7.5개월 걸리는 걸로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I-485 이제 영주권 신청서인데 이 취업 이민과 관련된 I-485 처리 기간이 11.5개월에서 사실 지금 30개월까지 걸리고 있습니다. 아, 11.5개월에서 30개월.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의 이민법 전망과 동시에 또 1월에 새로운 영주권과 또 이민 문호 관련 소식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청관우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네. 취업 비자 H1B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앞서 이 H1B 관련해서 추천 방식이 폐지됐다까지는 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지금 이 취업 비자 신청 시즌인 거죠? 예, 그렇죠. 이제 통상적으로 2021년 10월 1일부터 일을 하실 수 있는 2022년도 각 회계년도는 그 지원서를 접수를 받는 게 4월 첫째 주에 받았어요.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1월, 2월, 3월에 준비하셔서 4월에 통상적으로 넣는 거였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등록을 통해서 따로 했기 때문에 좀 틀린 경우지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4월 첫째 주를 목표로 이제 패티션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연초 1월, 2월, 3월이 이제 시즌의 시작이죠. H1B. 그럼 지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추천 방식이 폐지되냐 안 되냐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분들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준비해야 될 서류가 많이 있거든요. 회사 서류도 준비하셔야 되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학력이나 학위라든지 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개인 서류도 많이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준비는 이제 서서히 시작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 네. 지켜보고 계시다가 막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아, 네네네. 예. 그럼요. 이 취업 비자 준비하시는 네.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H1B 신청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H1B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네. 이것은 이제 전문직 비자입니다. 전문직 비자. 전문직, 네. 그러니까 무조건이지 이 비자는 대학교 4년 이상의 이 학사학위를 가지신 분들만 신청하실 수가 있는 비자예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만. 예, 그렇죠. 학사학위 이상입니다. 아, 이제 네. 뭐 이제 2만 개의 따로 이제 캡이 있는 석사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단기 비자를 주는데 네. 미국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 3년 2번 연장하실 수 있는 비자를 주는데 대학교에서 내가 공부해서 받은 학위의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학위랑 직종이랑 연관성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것을 이제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가서 일을 대충 배워서 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는 H1B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은 경우 회계사, 네. 어카운턴트 이런 경우는 반드시 회계학 학위가 있으셔야겠죠. 음. 나의 회계학 학사 학위, 그 학사 학위를 받을 때까지 내가 공부하면서 얻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회계사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지식과 그리고 그 스킬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어카운턴트이기 때문에 H1B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나의 전공과 이 직종이 연결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일단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이민국이 이 케이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공격한 분야가 사실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입니다. 아, 전문성이 있냐 없느냐로. 그렇죠. 그 직종이 왜 반드시 4년제 학위가 왜 필요한지를 증명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됩니다. 나의 전공과 그리고 그 직종을 선택하실 때도 네. 이제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벌써 한 10몇 년 전인데 예를 들면은 뭐 전문 통역사가 과연 학사학위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거의 이제 고전이 된 얘기죠. 네. 12년, 14년 전에 H1B 신청했을 경우 이제 어떤 경우는 또 승인을 해주고 어떤 경우는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슈인 겁니다. 아, 좀 랜덤리.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직종 자체의 전문성과 그리고 나의 전공 이제 그런 걸 모두 다 고려하셔서 이 직종이 과연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고 내 전공이 이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또 연결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하셔서 일단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직종과의 전공과 직종의 연관성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요. 예. 또 이 H1B 비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이슈죠, 요즘에는. 아, 그렇죠. 한 2, 3년 동안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부가 출범하시고 나서 처음에 공격을 많이 당했던 게 이제 급여 수준이 너무 낮으면 전문성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급여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전문성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항소법원에서 이민 변호사협회에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렇군요. 너무 이제 레벨이 낮다고 임금이 낮다고 전문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사실 더 이상 이슈는 아닙니다. 네네. 지금은요. 네.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제 그게 없어질만 하니까 이번에 이제 고임금자들한테 먼저 이 H1B를 이제 승인을 해주는 걸로 이제 또 다시 정책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이 레벨 책정할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LCA라고 그래서 네. 그 앞으로 H1B 비자를 받아서 회사에서 일할 사람의 노동 조건을 먼저 이제 정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자세히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레벨을 우리가 직접 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벨 2로 할지 1을 할지. 근데 이제 회사 상황을 고려해서 항상 이제 레벨 1으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왔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만약에 레벨 1으로 체크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1월 7일 날 발표된 그 규정이 적용되면은 비자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전문적인 그런 이제 난리지하고 변호사로서의 그런 매뉴버가 좀 필요한 거겠죠. 아, 그러니까 회사 상황 때문에 임금을 좀 막 낮게 신청을 한다거나 예, 이러면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뭐 이제 뭐 한 가지 뭐 또 편법으로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레벨 2나 3로 이제 굉장히 높은 임금을 해놓고서 이제 파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아, 파타임으로 네네. 네, 지원을 하시는 것도. 네. 그러니까 너무 낮은 급여 수준은 이민국의 의심을 오히려 사게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새 규정이 만약 적용되면은 네. 받을 확률 비자를 받으시게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임금부터 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급여가 중요하다 보니까 급여를 주는 고용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적정 임금 수준이 딱 정해지면은 네. 그 회사가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회사가 정확하게 지불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1센트도 틀리면 안 됩니다. 아, 회사에게 좀 가장 뭐 티피컬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회사의 법인세 보고서로 우리 회사의 넷 인컴이 이만큼 된다. 딱 그 임금 줄 만큼은 우리가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네.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ability to pay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H1B는 그런 정도까지는 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적자가 나더라도 네. 이 비즈니스가 쭉 사람들을 고용인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있고 비즈니스가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많이 봤는데
H1B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가 너무 많이 나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상태가 좀 불안전하게 보이면은요. 네. 벌써 오래됐죠. 한 꽤 오랫동안 이런 경향이 이제 점점 2016년, 17년을 거치면서 쭉 왔는데 그 H1B 페티션을 제출한 그 고용주들의 지불 능력도 자꾸 꼼꼼히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너무 회사가 적자가 너무 심하게 뭐 몇백만 불, 몇십만 불 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먼저 스폰서하는 회사는 그 법인세 보고서 뭐 1120이나 1120S죠. 그걸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적자가 있는지 지불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변호사랑 한번 확인을 꼭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청은 신청인이 하는 거지만 그 다음 단계는 고용주의 이 재정 능력을 잘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이제 그게 점점 중요해요. 물론 이제 뭐 취업 이민의 경우처럼 이민의 경우처럼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재정적으로 안정된 회사에 가셔야 하겠고요. 예, 예. 또 H1B 이 취업 비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 뭐가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또 이제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 중요한 학위, 그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외국에서 받으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그렇죠. 한국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많죠. 이제 우리 한인 분들은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제 인증기관에 인증을 거치셔야 되는 거, 그거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 내 학교가 아닌 예. 네,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그렇죠. 그 학교에 대한 인증을 거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 학위에 대한 인증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아마 유학 오신 분들하고 다 아실 겁니다. 크리덴셜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래서 인증을 거쳐서 그 이제 신청인이 받으신 학위가 미국 내에서 회계학과를 졸업한 것과 동일하다. 이런 이제 정확한 인증서를 받으셔야지만 문제가 없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학력을 두고도 학력 문제를 두고도 뭐 추가 서류 요청이 오거나 하는 경우도 많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관련돼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분은 네.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미국 내에서도 사실 학교가 설립을 하는 게 자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미국 문교부 있죠. 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인가 어크레디션을 받은 학교여야지만 됩니다. 아무 학교에서나 내가 석사 학사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문교부의 어크레디션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만 받은 것만 굉장히 그 학위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만 허가를 받은 학교 같은 경우에서 석사를 받으셔서 네. 미국 문교부의 인증을 받지 못하신 학교였거든요. 그 학교가요. 네. 미국 문교부의 인증을 못 받고 캘리포니아에서만 인증을 받은 허가를 받은 학교인데 결국은 못 받았죠. 그분은요. 미국 문교부여야 되는군요. 그렇죠. 미국 문교부. 그러니까 US Department of Education은요 50개 주 전체를 다 통과하는 연방 정부 기관입니다. 거기서 이제 인증을 받으셨어야지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인증이 없는 학교를 졸업하셨는데 할 수는 없죠. 이제 한인 중소학교들이 이제 뭐 캘리포니아 가주 내에서 학사학위를 줄 수 있고 뭐 석사학위를 줄 수 있고 이렇게 인가를 받은 데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거는 미국 문교부의 정식 학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를 나오신 분들 특히 이제 저희 케이스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게 항소법원에 많이 올라간 케이스들이 그 인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반드시 그 학교가 문교부 인증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졸업한 학교가 과연 문교부 인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확인을 하시려면은 그 US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에 가셔서요 스쿨 어크레디션을 체크하시면 이제 거기서 학교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H1B 취업 비자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관계로 네네. 또 중요한 사항들만 한번 훑고 넘어가 볼게요. 예. 일단은 그 체크를요 가능하면 그 회사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실 H1B 지원비는 회사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인지세에 관해서는 가능하면은 회사 체크로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사실 가능하면은 회사에서 내주는 식으로 해서 회사 체크로 만약에 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 2019년 실사가 되게 많았어요. 네. 실사. 특히 이제 취업 이민의 경우하고 그다음에
H1B 같은 경우도 이제 끝나고 나서 실사를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서 단순하게 일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런 문제도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지만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LCA라고 그래서 노동 조건을 정해놨거든요. 네. 어떤 직종에서 돈을 얼마 급여를 얼마 받고 일한다. 그 조건을 제대로 지켜서 일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하시고 있는 직종이라든지 월급 현황, 페이롤 인포메이션 이런 걸 회사에다 잘 보관을 해 두셔야 크게 문제 없이 잘 넘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실사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조심해서 계속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특히 또 최근에 이제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이제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20년, 19년에 많이 나왔습니다. 현장 실사가. 실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자기가 일하시는 직종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월급 받으신 기록도 정확하게 그 프리벨링 웨이지만큼 받으셨는지 특히 이제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LC에 나와 있는 그 금액만큼 네. 그리고 LC에 나와 있는 직종에서 정말로 일을 하셨는지 그걸 정말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민관이 와서 다 물어봐요.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는지. 그럼 신청인 본인에게 물어보나요? 회사 가서 물어보죠. 고용인이 하셨으니까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주변에다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군요. 주변에 물어봐요. 저분이 무슨 일로 했냐 그러면 어카운턴트로 직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취업 이민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직종에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카운턴트로 지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PR 담당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영주권 자체가 합법성이 없는 것으로 공격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사를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잘 숙지하시고 준비를 꼭 하고 계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것은 또 시민권 신청 시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하신 경우는 그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반드시 체크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요. 그래야지만 영주권이 합법적으로 되는 거니까요. 네. 일하신 직종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민권 인터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법률 상담 시간에는요.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모시고요. 새해 업데이트된 이민 관련 소식부터 취업 비자, H1B 신청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예, 제가 사무실이 이제 두 군데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제 오렌지 카운티 오피스는 번호는요. 714-522-5220이고요. 714-522-5220 그리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오피스 전화번호는 213-232-1655 213-232-1655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편하신 오피스로 연락을 네. 주시면요. 천관우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통해서 많은 조언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천관우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상담 진행의 구도경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